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행운과 불행은 천지 차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생각도 못했던 뜻밖의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곤 하죠. 많은 만남들 속에는 우연을 가장한 인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만나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전 타고난 행운을 안고 인생을 시작했지만 느닷없는 불행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운명적인 인연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겪은 행운과 불행 그리고 인연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전 건물 세 채와 경기도의 제법 넓은 땅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맨주먹으로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자수성가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셔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가진 재산도 제법 있어서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만 아버진 대학 시절에 인생의 목표를 딱 정했다고 해요. 내 목표는 건물주야. 남자가 최소한 건물 3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 인사가 쓴 자서전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 그대로 삐리 꽂혀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주식과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주식이란 일반인들에게 낯선 투자였죠. 더구나 해외에 투자한다는 건 일반인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투자였어요. 해외 투자는 성공하면 떼돈을 벌지만 잘못하면 한순간에 깡통 찬다고. 완전 양날의 검이야.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 도박 아니냐? 못 먹어도 고야. 아버지는 두둑한 미천과 남다른 투자 감각으로 돈을 모으는 데 바치셨어요. 지인의 소개로 엄마를 만나서 결혼한 뒤에 아버지는 더 악착같이 재산을 불려나가셨어요. 운빨도 따라줘서 아버지가 하는 투자는 대부분 대성공을 거뒀고 마침내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큰 걱정이 한 가지 있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애가 들어서지 않았던 거예요. 엄만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난소 기능 저하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말 그대로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착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호르몬 치료부터 시작하죠. 엄마는 애를 못 가지는데 용하다는 한의원까지 찾아다니면서 침을 맞고 좋다는 한약은 뭐든지 먹으며 꾸준히 몸 관리를 했죠. 미신을 믿지 않는 아버지 몰래 무당을 찾아가 삼신할머니의 태기를 품고 있다는 깊은 산에서 굿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3년을 고생고생한 끝에 30 후반에 겨우 저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 후엔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귀하게 키우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 무척이나 응석바지 철부지였습니다. 엄마, 신발 새로 사줘. 산지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실증이 난 거야? 응, 요즘 나이스 운동화가 유행이야. 당장 사줘. 에휴, 그래. 내일 백화점에 가자꾸나. 간 김에 옷도 좀 사자. 우와, 신난다. 전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고 가지고 싶은 건 무조건 손에 넣어야 했죠. 엄만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원하는 건 뭐든지 갖다 바쳤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왕자처럼 자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사단이 나고 말았죠. 돈을 잘 쓰고 다니던 절 일진들이 먹잇감으로 찍어버린 겁니다. 하교하는 길에 다가온 일진들은 절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야, 조재민, 집이 좀 산다면서? 앞으로 매일 5만 원씩 상납해라. 우린 집안 꼴이 완전히 개판이라 춥고 배고프거든. 돈만 주면 내가 귀엽게 봐줄게. 10만 원이면 일주일치 용돈이야. 너무 많아. 그래서 싫다 이거야? 이 자식이 우리가 어떤 놈들인지 잘 모르네. 오늘 네 뼈마디에 아주 그냥 확실히 새겨줄게.
일진 리더는 바로 주먹을 제 얼굴에 꽂아버렸죠. 전 코피가 터졌고 난생 처음으로 맞은 전 너무 놀라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이 조물애기들, 친구 괴롭히면 주접 떨지 말고 그만해라. 위기의 순간 오토바이를 탄 상호형이 구세주처럼 나타났어요. 상호형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태권도장을 같이 다닌 게 인연이 되어 친해졌던 5살 많은 형이었죠. 그는 짜장면집 아들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배달을 다녔어요. 그날도 배달을 가다 골목에서 궁지에 몰린 절 발견한 겁니다. 저 겁대가리 상실한 놈은 뭐냐? 야 철가방, 너도 뒤지게 맞기 싫으면 그냥 꺼져라. 5명의 일진들은 쪽수만 믿고 상호형을 비웃었는데 피식 웃으며 다가온 그는 번개 같은 발차기를 날렸고 순식간에 두 놈이 뻗어버렸어요.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리더의 배와 면상에 주먹을 꽂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죠. 형, 정말 고마워. 너도 잘한 거 없어. 앞으로는 함부로 돈 자랑하고 다니지 마. 형은 제 주위에서 유일하게 돈이 많은 저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선배였어요. 하지만 상호 형의 충고는 흘려들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날라리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물쓰듯 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죠. 이제 저리들만도 한데 이 동기한 줄 모르고 허구한 날 돈을 뿌려대니 하나뿐인 아들놈이 속을 뒤집어 놓는구만. 여보, 굳이 재민이가 힘들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정 없잖아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게 살게 놔둡시다. 뭐? 당신은 하나뿐인 아들을 무능력한 폐인으로 만들 생각이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모은 건 그게 목표여서 그랬어. 사람이란 누구나 열심히 살아갈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근데 저놈은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생각도 없이 사는 게 답답하단 말이야. 사지 멀쩡한 놈이 놀고 먹는 꼴은 이제 난 절대 못 봐. 정말 너무하네요. 죽으면 돈을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아들은 편하게 살게 해주면 좀 좋을까. 대학 졸업을 앞두고도 제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아버지는 작심한 듯 최후 통첩을 날리셨어요. 너도 내년이면 졸업인데 진로는 정했니? 취업 준비는 하고 있어? 그건 졸업하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만. 대학 졸업하면 나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 아빠 농으로 하는 말 아니니까 단단히 새겨들어.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백수로 빈둥거리자 엄마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성화에 짜증이 났지만 일을 하고 싶진 않았죠. 엄마가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진 세상에 놀고 먹는 팔자는 없다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셨어요. 그러니 되도록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PC방이나 당구장을 전전하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죠. 그러다 아버지에게 크게 야단을 맞았네요. 그날도 새벽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술에 취해서 집에 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냐? 그럴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진짜 아버지, 누가 취직 안 한다고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 쉬고 있는 거라고요.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예배한테 눈을 부라려? 이 천하의 후레 자식 같으니. 참고 참던 화가 폭발한 아버지는 제 뺨을 수없이 때렸고 엄마가 울면서 말리자 손찌검을 멈췄습니다. 네, 좋아요. 지질이 못난 아들 사라져 드릴게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온 뒤에 밤거리를 방황하다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상호형 식당으로 갔고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을 형에게 털어놓았죠. 상호형은 좋은 한정식집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 중국집을 물려받은 상호형은 5년 넘게 밤낮 없이 일해서 중국집 옆에 가게를 인수해서 크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진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백수 생활도 눈치가 보이네. 형,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 설아, 식당 일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전 그러면 내가 다른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게. 어떤 일인데? 친구가 과장으로 있는 물류 회사야. 재고와 출납 관리를 하던 직원이 그만뒀는데 사람이 잘 안 구해지는 모양이더라. 작은 회사라서 급여는 많지 않을 거야. 어때? 다리 놔줘? 날 땡큐하지. 돈보단 백수 탈출이 시급해. 그래서 선배 소개로 작은 물류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나가는 오전 시간은 좀 바빴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면 따분할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 월급이 통장에 흔적만 남기고 몽땅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네. 참 인생 무상이다. 잔고는 텅 비고 월급날인데 내 마음도 텅 비는구나. 소주나 한 잔 때리자.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한 달 동안 일한 대가가 잘 나가던 시절 클럽에서 하루 놀면 그만인 돈이었어요. 쥐꼬리 같은 월급이 성에 차지 않아서 건성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러다 수틀리면 사표 던지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우 형이 절 불렀습니다. 일은 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 재산이 얼만데 내가 이런 하찮은 회사에 빌부터 먹겠다고 목숨 걸겠어? 그냥 대충 하고 있어. 친구가 그러던데 네가 상사들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고 하더라. 제발 정신 차리고 잘난 척 그만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부모님 돈이지 네 돈이야? 그래. 형이 열심히 사는 건 잘 알아. 하지만 사람마다 사는 법이 다른 거야. 형하고 내가 같아? 막말로 형 집안 형편이 좋았다면 아마 형은 나보다 더 망나니같이 살았을 거라고. 뭐? 너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진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회사 직원들은 부모 잘 만나서 돈 걱정 없는 절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재민 씨는 집안에 돈을 쌓아두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러게요. 사회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창고 건물 바로 옆엔 회사 콜센터가 있었고 상담원들은 전원 젊은 여직원들이었죠. 그녀들은 저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은근한 추파를 던지면서 먼저 접근해서 눈웃음을 치고 아양을 살살 떨면서 밥이나 술을 얻어먹으려고 들었죠. 재민 씨, 오늘 퇴근하고 다른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오늘은 기분이 착 가라앉고 술이 땡기네요. 재민 씨라면 제가 믿고 술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 둘이서 술을요? 네. 왜 싫으세요? 아니요. 어서 가시죠. 설레고 부푼 가슴을 안고 그녀와 근사한 식당에 들어가서 소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은 그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제 친구들이 근처에 있다는데 오라고 해도 되죠? 그럼요. 함께 마셔요. 10분쯤 후에 5명의 여성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식당에 들이닥쳤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전 넋이 나가버렸죠. 어머머, 이거 소고기 아니야? 오랜만에 뱃속에 기름칠 좀 하겠네. 역시 소고기가 최고네.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씹을 것도 없어. 여기 등심 5인분 더 주세요. 그날 전 폭식 투쟁에 나선 메뚜기 같은 여직원 친구들 덕분에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았네요. 지게차 기사님은 그 여직원이 남자 직원들 등쳐먹는 상습범이니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털린 뒤였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재민 씨,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일단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200만 빌려줄 수 있나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래요. 천천히 갚으세요. 전 천천히 갚으라고 했지 안 갚아도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녀는 3개월이 지나도록 빌려간 돈을 모른 척했어요. 그러다 점심 식사를 마친 여직원들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죠.
카페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쉬고 있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여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다행히 창가에 칸막이와 화분이 있어서 절 보진 못했습니다. 야, 재민이 그 자식 내가 한번 꼬셔볼까? 순진에 빠져서 미친 척하고 진지하게 꼬리치면 금세 넘어올 것 같아. 미쳤어? 당장은 돈 뿌리며 재미가 좋겠지만 저런 팔푼이를 어떻게 평생 데리고 살겠니? 우리가 나이트나 클럽 다니며 여러 놈들 홀리고 다니지만 돈에 미친년들은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아. 재벌 집안 금수저라면 모를까. 저 자식은 단물만 쭉 빨고 버리는 카드야. 그녀들은 저를 등신 머저리로 취급하고 있었으며 걸어다니는 현금 지급기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빌려가서 엄마 수술비는 고사하고 명품 가방 사는데 보태기도 했고 나이트에서 신나게 노는데 써버린 여성도 있었네요. 전 눈이 뒤집어지도록 화가 치밀었죠. 그렇지만 그녀들만 탓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여자들이 하는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얼마 후에 근무 태만으로 상사들의 눈밖에 난 전 잘리고 말았습니다. 재민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른 데 가게 되면 이따위로 일하지 마. 다시 백수로 돌아와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지내는데 남여사가 찾아와 엄마와 뭔가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여사는 중매쟁이였어요. 아주 좋은 며느리감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사업가 집안의 딸이에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아버지 밑에서 경영수업 착실하게 받고 있죠. 체력으로 보나 품위로 보나 서로 깔맞춤이라고요. 맞선 자리에 나가보니 긴 생머리에 갸름하고 뽀얀 피부를 가진 미스 코리아 같은 여성이 다소곳이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눈치를 보니 엄마도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여성 사업가다운 지성과 품위가 넘치는 포스가 장렬했거든요. 사모님, 전 이분들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엄마 전 예비 아내와 장모님을 두고 집으로 왔고 다음날 남여사는 방정맞게 웃으며 신부 쪽 집에서도 아주 마음에 들어하니 빨리 날 잡자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제 마음을 빼앗은 여성과 전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선 재미 씨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 동안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얼마 후에 상호형 전화를 받았죠. 할 말이 있으니까 당장 식당으로 와. 중요한 일이야. 식당으로 가보니 상호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 그 여자 마음에 들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외모도 끝내주고 집안도 좋고 완전 봉잡았다고. 글쎄, 너 이걸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상호형은 휴대폰에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고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맞선 장소는 상호형 식당이었죠. 평생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바보 천치야. 작업하기 쉽겠지? 재산이 얼추 100억 정도는 될 거야. 3개월이면 그 집 재산은 하나씩 내 앞으로 옮겨서 헤쳐먹을 수 있겠어. 그 자식 엄마도 보니까 멍청해서 속이는 건 누워서 떡 먹기 같아. 우리가 꽃뱀처럼 남자들 등골 빼먹는 전문가지만 양심은 있어. 딱 절반만 해먹자. 그래, 이번엔 많이 봐준다. 사업가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저희 집안을 속이고 결혼하면 건물과 땅을 야금야금 팔아치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허탈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상호형은 홀을 지나가다 방 안에서 남여사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뭔가 단단히 잘못된다는 생각에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사기꾼 모녀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릴 뻔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엄만 남여사를 찾아가서 홍구멍을 내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호구 취급당하고 인생 중친다는 걸 알게 되자 전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네요.
마침 건물에 새 들어있던 옷가게가 이전을 하면서 비게 되자 그 자리에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편의점 운영과 건물 관리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사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끼게 되었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낯선 여성이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병원에 계세요. 당분간은 제가 대신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한 달 정도 엄마 대신 청소를 했는데 수시로 마주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부지런하고 착한 그녀에게 전 조금씩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여성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다니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바로 건물로 와서 화장실부터 곳곳을 쓸고 닦으며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퇴근 후에 쉬지도 못하고 밤까지 일하는 그녀가 안쓰러워서 청소를 도와주며 조금씩 친해졌고 결국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 일을 도왔죠. 그리고 1년 후에 임신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이제 편의점에 나오지 마. 돈도 좋지만 애를 생각해서 몸부터 챙겨야지. 알았어. 당신도 곧 아빠가 되니까 몸 생각하면서 무리하지 마. 구인 광고를 냈고 똘똘하게 생긴 여고생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여고생은 첫 대면부터 목소리가 씩씩하고 거침이 없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늘이 내린 편의점 알바의 달인 박민지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참 시원시원해서 좋네. 제가 편의점 알바는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걷어만 주시면 이 한 몸 바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올 수 있지? 그럼요. 감사합니다. 땡땡여고 2학년인 민지는 일을 시켜보니 손님들에게 친절하며 똑똑하고 일머리가 있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상품 진열부터 재고 파악까지 머리를 써서 요령껏 능수능란하게 척척 해냈는데요. 마케팅 아이디어까지 내놔서 제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죠. 그날은 발주한 물품이 들어오는 날이라 바쁘게 움직이면서 정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민지는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손님도 없었고 평소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와 정리를 도맡아 했을 텐데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다가가 보니 민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초집중 모드였죠. 민지야, 바쁜데 뭐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지난 몇 달간 편의점 매출을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옆에 펼쳐진 노트엔 깨알같은 메모와 표가 그려져 있었고 민지는 제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사장님은 편의점에 단골이 없다는 말 믿으세요? 보통 편의점에 오는 손님은 뜨내기라고 하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편의점만큼 단골 확보가 쉬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면 매출이 확 늘어날 거예요. 홍보나 마케팅 말이지. 본사 지시로 할인 쿠폰도 주고 마일리지의 인기 상품은 1+1도 하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전략은 20대나 아줌마들한테 먹히는데 애를 둔 아줌마들은 편의점에 거의 안 와요. 차가 있으니 대형마트로 가서 한 번에 대량 구매를 하거든요. 젊은 층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편의점에 올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민지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희 가게 주 고객은 초딩들과 40대 이상 아저씨들이에요. 여긴 아파트가 많은 주택가라 그런 층들한테 쿠폰이나 마일리지 같은 건 안 먹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즉, 한 번 온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몇 푼 깎아주는 쿠폰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정성과 영혼을 담은 노력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거든요. 민지의 말은 제 귀에 쏙쏙 꽂혔고 당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저씨, 이제 딸처럼 생각하고 말 놓으세요. 이제 그래도 되겠니? 네, 저도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죠? 그럼.
귀엽고 예쁜 민지의 부침성에 아저씨들은 그저 좋아라 했고 민지 때문에 일부러 편의점에 온다는 손님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아빠 오늘도 왔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면 쓰나 내가 늘 먹던 걸로 싸줘. 민지는 철부지 초딩들을 다루는 법까지 훤하게 꿰뚫고 있었죠. 니들 어려운 숙제 있으면 가지고 와. 누나가 싹 가르쳐 줄게. 우와, 정말 그래도 돼요? 애들에게 누나처럼 언니처럼 놀아주면서 편의점을 애들 아지트로 만들어버렸고 애들은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술 기운에 되지도 않는 트집을 잡으며 진상을 부리던 취객들도 민지 앞에선 순한 양이 되었죠. 아이씨 왜 날 무시해? 어? 아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제. 아저씨 왜 이리 화가 나셨어요? 제가 음료수 하나 드릴게요. 밖에 있는 파라솔에 잠깐 앉으세요. 손님이 없으면 취객들의 말동무가 되어서 그들의 넋두리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그러다 보면 취객들의 분노는 눈 녹듯 없어져 버렸어요. 민지는 정말 타고난 장사의 신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걷다가 돌멩인 줄 알고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그게 그냥 진주였던 거죠. 민지가 일을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편의점 매출은 놀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날마다 아내에게 민지 칭찬을 늘어놓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민지가 우물쭈물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폐기로 나오는 건 제가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그거 집에서 먹으려고 그러니? 네, 동생들이 먹을 게 없어서. 민지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팩이라고 불렀는데 알바생들의 좋은 간식거리였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처럼 민지도 폐기로 나온 김밥이나 우유로 끼니를 때웠는데 남은 건 집에 가져가겠다는 거죠. 민지에겐 중학생인 남동생이 둘 있는데 배가 고픈 걸 참으며 자기만 오기만 기다린다고 하길래 불쌍한 마음에 폐기를 매일 가져가게 했어요.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니? 네, 아버지가 의류 사업에 손을 대셨는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빚을 많이 지게 되셨어요. 어릴 땐 누구보다 저희 남매를 위해 주던 아빠였는데 망한 뒤로 확 달라지셨어요. 밤이면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엄마와 다투셨고 쌓인 화를 가족들에게 풀곤 하셨죠. 그러다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채무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버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엄마를 괴롭혔고요. 그때부터 엄마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엄마를 보살피고 동생들 챙기면서 돈을 벌어야 했죠. 가장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면서 생계를 책임지기엔 민지는 아직 어렸습니다. 쥐꼬리 같은 편의점 알바 수당으로는 역부족이라 늘 돈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앞으로는 팩이 가져가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 가져가서 동생들 주도록 해. 아니에요. 폐를 끼치는 건 싫어요. 괜한 말씀드려서 사장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민지야,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듯이 서로 도움이 어울려 살아가야 돼.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내도 민지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 자기가 먼저 나섰습니다. 민지 형편이 어떤지 집에 한번 가볼게요. 민지의 집에 다녀온 아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의 형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좁은 계단 밑에 있는 반지하 골방은 환기가 안 돼서 습기가 차 벽지가 전부 썩었고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어두컴컴한 방에 민지 엄마가 누워서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건 방 안 곳곳에 쥐똥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말끔하게 치워도 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이 꼴을 만들어놔요. 덫을놔도 피해가서 도리가 없어요. 이런 데서 여태 살았던 거야? 엄마는 어디가 안 좋으셔? 최근에 당뇨가 심해지셨고 얼마 전부터는 눈도 잘 안 보인다고 하세요. 민지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감정이 복받쳐 서럽게 오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실컷 울어. 너무 참아도 병이 되는 법이야. 펑펑 울고 털어버리자. 그날 아내는 민지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왔습니다. 어머님 약 잘 챙겨 드세요. 일주일 뒤에 또 병원 가야 하니까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아유, 고마워서 어떻게 하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민지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님이 건강을 찾으셔야 돼요. 며칠 후에 전 민지의 담임을 만났습니다. 민지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졌거든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 혹시라도 다른 애들한테 놀림이나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었죠. 민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보기 드문 수재예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기울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학교에선 늘 웃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만큼 정신력이 강한 아이입니다. 민지는 도시락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늘 물로 허기를 채우며 악착같이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민지가 일을 마치면 동생들과 먹을 것들을 잔뜩 싸서 보냈고, 아들은 돌을 지낸 아들을 업고 매일 민지 집으로 가서 동생들을 챙겨주고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사모님 소리를 들으니 늙은이란 느낌이 들고 기분이 많이 이상하네.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니? 네. 그럴게요. 언니. 넌 동생이 둘이나 있지만 난 형제가 없어. 그래서 민지가 막내 동생 같아. 그래서 널 보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 나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험한 일하며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차마 공부하겠단 말을 못했거든. 행여라도 지금은 돈 벌고 공부는 나중에 하자는 생각은 하지 마. 모두 때가 있는 법이야.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버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 다 잘 될 테니까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대학 갈 생각만 하자. 언니, 고마워요. 민지는 아내에게 꼭 안겼습니다. 1년 뒤에 민지가 3학년이 되자 아내와 전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민지를 자르기로 결정한 거죠. 이제 민지는 제게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였고, 민지만한 알바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했지만 민지의 앞날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알바를 그만두게 만들어야 했죠. 땡땡 종합학원 알지? 내가 들으니 그 학원이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 네 이름으로 등록해놨으니까 내일부터 편의점 대신 거기 다녀. 그리고 1년 동안 생활비며 학원비,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는 내가 책임지마. 네? 싫어요. 지금도 미안해서 사장님 볼 면목이 없는데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응? 의대 가서 좋은 의사가 된 다음에 돈 왕창 벌어서 2배로 갚아야 한다. 내가 이자까지 악착같이 받아낼 테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 그제서야 민지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베풀어 주신 은혜는 뼈에 새겨서 꼭 갚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후원으로 작심하고 공부에만 매달린 민지는 기어이 명문대학 의대에 보란듯이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통지를 받은 날 민지는 제게 달려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의사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하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야. 의사가 되는 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야. 이제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하여튼 축하해. 흐뭇하게 민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대생이 된 민지는 과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어요. 아내는 공부하랴 과외하랴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고생하는 민지가 안쓰러워서 말렸지만 자존심 강한 민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민지 몰래 생활비가 든 봉투를 방에 두고 왔지만 민지가 득달같이 달려와 봉투를 돌려줬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해줄 건 없는 것 같아. 동생들도 철이 들었고 민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래도 늘 마음이 쓰이는걸요. 어느 날 민지가 저녁을 같이 먹자며 상호형 식당으로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식당에 가보니 민지와 동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치즈케이크예요. 처음 만든 거라 맛은 장담 못하지만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쏠게요. 세상에,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진짜 고맙다. 앞으로 사장님과 언니 생일은 제가 챙길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래봬도 가해에서 받는 돈이 짭짤하거든요. 사장님한테 이자 쳐서 돌려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이자로 외제차 한 대 뽑아드릴까요? 아, 그거 좋지. 이왕이면 그 람보르기니로 한 대 뽑아다오. 웬만하면 맞장구 쳐드리려고 했는데 람보르기니는 너무 나가시네요. 오랜만에 세상 걱정 모두 잊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즐겼습니다. 그날 저녁은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아주 흐뭇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5년 후에 날벼락 같은 일이 저희 집을 덮쳐왔습니다. 은퇴 후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며 소일거리를 하시던 아버지가 사기꾼에게 걸려든 거예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자칭 사업가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사장님, 주식 나부랭이는 해서 뭐합니까? 강원도에 관광 리조트 단지가 곧 들어설 거예요. 투자는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빨리 움직이면 확실하게 대박칩니다. 그 사업가는 리조트 개발을 담당한다는 관계자를 소개해줬고 청산 유수 같은 언변으로 아버지의 정신을 휘어잡았습니다. 1억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생깁니다. 의심스러우면 이 자료들을 보세요. 일주일 후에 사업 설명회가 있으니까 와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세요. 사업 설명회에서 영상을 동원한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에 빠져버린 아버지는 그곳에서 해선 안 되는 결심을 하고 마셨죠. 여보, 건물을 팔아서 투자를 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걱정 붙들어 매. 100억을 넣으면 10억이 생겨. 사람들이 돈을 들고 줄을 서 있단 말이야. 서둘지 않으면 투자할 기회조차 없어.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투자 감각 하나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야. 투자에 관해선 내 촉을 따라올 사람이 세상에 없어. 내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된 거라고. 자신감 넘쳐 흥분한 아버지를 보자 더 걱정이 되고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는 제가 봐도 너무 허접했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 발사기 같은 허황된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미칠 지경이었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죠. 젊었을 땐 감각이 살아있었지만 나이를 속일 수는 없는지 아버지의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항상 탈출구는 남겨둬야 한다고 말하셨죠. 다른 건 몰라도 편의점 건물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선 올인이 필요할 때도 있어. 그리고 그 건물이 네 거냐? 넌 가만히 있어. 사기꾼 일당의 유창한 달변에 정신을 홀딱 빼앗긴 아버지는 편의점 건물을 포함해 집까지 전 재산을 올인해버리셨답니다. 이제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다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건물이 팔리지 않는 걸 어떻게 아나? 그럼 담보대출로 땡기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진짜 놓칩니다. 사기꾼들의 재촉에 아버지는 건물 세채와 땅을 담보로 30억의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챙기자마자 사기꾼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는데 순간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자책감과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건물과 땅을 압류해버렸죠. 엄마와 아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까지 저희 식구는 속절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알거지가 된 절 외면했죠. 우선 모텔을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애를 데리고 모텔에서 지낸다는 게 말이 돼?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벌써 여러 군데 들렀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네요. 사장님, 월세방 구할 돈만 마련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저 어린 자식과 밤이슬 피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아야, 내가 마음이 약해서. 대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모텔 주인 아줌마가 아들을 봐주겠다고 해서 아내는 보험 영업에 나섰고 전 일자리를 찾다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였으니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죠.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막상 나간다고 하니 서운해서 어쩌나. 경수, 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주인 아줌마는 아들에게 용돈까지 쥐어주며 어디를 가든지 잘 살라고 당부하셨죠. 월세지만 내 집이 생기니 안심이 되었고 아내와 같이 앞만 보면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전셋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어.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내가 면목이 없어. 그런 말 말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네요. 몸쓰며 험한 일하는 당신이 걱정이죠. 아픈 데는 없어요? 아직 팔팔하니까 염려 마셔. 재민아, 건강은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늘 조심 또 조심, 다치지 않게 신경 써. 엄마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는 걸 안타까워하셔서 집에서도 놀지 않고 밤을 까거나 자질구레한 부업을 달고 사셨어요. 어렵고 쪼들리는 살림이었지만 아들은 속썩이지 않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죠. 아들은 책을 좋아했는데 중학생이 되니 이젠 아예 책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씻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을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마음은 편하고 행복했는데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인지 10년이 넘게 막노동을 묵묵히 견디던 제 몸이 어느 날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기침이 왜 이리 심해요? 그러게. 한번 시작하면 멈추질 않고 숨쉬기도 힘들고 또 종아리가 쑤시는 게 너무 아프네. 안 되겠어요. 같이 병원에 가봐요. 아내에 이끌려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고 아프긴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는 있으니 계속 일을 했죠. 그러다 이젠 배가 불러오더니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는 건 더 힘들어졌고 이젠 몸에 힘도 빠지고 밥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종아리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 암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오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포 조직구 증식증이란 병입니다. 성인에겐 드문 희귀병이죠. 백혈구 중에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과다하게 증식되어 장기와 뼈에 쌓이는 희귀 질환이에요. 환자분 경우에는 뼈와 폐와 간을 침범했습니다. 뼈를 침범한 경우는 수술로 긁어내면 되지만 장기를 침범했을 경우엔 수술적인 치료보단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하고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이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희귀병이란 말을 들은 아내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도 절망감에 휩싸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 병을 잘 다루는 의사분이 있는 병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솔직히 저희 병원엔 장비가 없거든요. 의사는 제 병에 관해선 국내 최고라는 전문의를 소개해줬고 그 병원은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했어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엄청난 치료비였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싼 약을 써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여보, 많이 생각해봤는데 치료 포기하자.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고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잖아.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러다간 다 같이 죽는다고.
그럼 내가 살겠다고 아픈 당신이 죽어가는 걸 멀뚱멀뚱 지켜보란 말이야? 그래, 죽을 거면 다 같이 죽자. 난 당신 혼자서 절대 못 보내. 당신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던지 끝까지 해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굳게 먹어. 일단 의사부터 만나보자. 아내는 자포자기한 절 데리고 소개받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 생각하며 진찰실에 들어간 순간 아내와 전 깜짝 놀라 굳어져 버렸어요. 놀라긴 의사도 마찬가지였죠. 사장님, 저 민지예요. 제가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연락도 안 되고 너무 걱정했었어요. 살아 계셨네요. 민지야, 결국 해냈구나. 정말 장하다, 장해. 이젠 제가 사장님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희귀병이라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절 믿고 마음 푹 놓으세요. 그래, 널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병이 싹 낫는 것 같구나. 의사 가운이 아주 잘 어울린다. 의사가 된 민지를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죠. 편의점과 전 재산을 날린 후 휴대폰이 끊어져서 민지는 늘 재걱정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민지가 인상과 풍채가 좋은 노신사와 같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세기통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신세를 졌다고 하더군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노신사는 이 병원이 속한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자 원장이었고 민지의 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민지 남편은 의대 동기였고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주치의가 된 민지의 세밀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치료를 시작했고 가족들은 민지가 구해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죠. 2년이란 긴 투병 생활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민지야, 정말 고맙구나. 네가 날 살렸어. 사장님이 절 먼저 살리셨죠.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민지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장은 건강을 되찾은 절 부르더니 병원 구내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해보라고 하셨죠. 기회가 왔으니 민지에게 배운 대로 정성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으로 그걸 바탕으로 성실하게 운영했고 이젠 제게 말을 놓으면서 편하게 대하는 병원장도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에 집에 들린 민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님이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여유 자금을 넣으실 생각인가 봐요. 근데 강원도에 리조트를 만들면 돈이 되려나 몰라. 강원도 리조트 개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였죠. 민지야, 혹시 사업계획서 같은 거 가지고 있니? 아버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가방에 있어요. 민지가 건네준 사업계획서를 보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때 봤던 그 문서 그대로였죠. 저희 집안을 말아먹은 사기꾼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이놈들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사기꾼이야. 당장 원장님한테 가자. 전 병원장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고 민지는 투자자로 위장한 형사들과 같이 사업설명회장에 가서 위장한 형사들과 함께 가서 20명이 넘는 사기꾼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만. 자네 아니었으면 이번엔 내가 알거지 꼴이 될 뻔했어.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생각하는 게 예전과는 달라. 이래서 노인들 상대로 사기가 많은 거야. 우리 의료재단에서 부도난 호텔을 인수해서 요양병원을 짓기로 허가를 받았어. 공사가 끝나면 카페와 편의점은 이 자네가 맡아주게. 보잘것없는 절 믿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최고의 변호사를 자처하는 친구에게 사기당한 저희 집의 재산을 찾아줄 것도 부탁하셨죠. 그놈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친 피 같은 돈을 해외로 빼돌려 호화 주택과 땅을 사서 묻어두고 있다고 하네요. 검찰에선 그 나라와 강제 매각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구속된 놈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민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민지는 책벌레인 아들을 예뻐해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과외를 시켜줬고, 그러면서 아들은 자연스럽게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된 거죠. 아들이 민지처럼 훌륭한 의사로 성장한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죠. 잠깐 스치듯 만나는 우연처럼 보여도 세상사 우연이란 없고 모두 필연적으로 정해진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사람 간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늘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기를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